안녕하세요. 서작가의 감상 서동준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반응을 주시고 있습니다. 의리로 보고 있다. 잠 안 올 때 보면 잠을 푹 잘 수 있다. 끝까지 봤는데 계속 작업만 하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만나면 꼭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픈 효과로 인한 의리로 청취해주는 단계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모르는 다양한 분들을 독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영상을 올리며 노린 효과라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독자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잠들면 자연스럽게 청취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습니다. 작업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인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작 기간이 짧게 걸리는 작품들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출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틈틈이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적다고 해도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올해 안에 100개의 에피소드를 올리는 것이고 소수의 구독자들이라도 제 구독자님들은 테르모필라의 협곡에서 170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무찌른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것이 많이 느껴지기에 저 또한 계획대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낭독할 부분은 두 얼굴의 화가 네 번째 챕터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입니다. 낭독하는 분량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낭독 후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리미술관은 국내 최고의 미술관으로 이미 오래전에 자리 잡았으며 성태의 장모이기도 한 이명자 여사가 운영하는 미술관이었다. 성태는 로비를 지나 A홀로 갔다. A홀에서는 리치의 개인전 오프닝이 열리고 있었다. 모리미술관의 A홀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들의 전시로 명성이 높았다. A홀에서 국내 작가인 리치가 개인전을 한다는 사실은 이례적이었다. 리치의 개인전 소식을 다루려고 여러 신문사와 방송사, 잡지사에서 미술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리치는 군중들 앞에서 의자에 앉아 미모의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림 속에서 작가의 힘찬 에너지와 감정의 폭을 느낄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뿌리는 작업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물감을 손에 묻힌 후 사방팔방으로 뿌려댔어요. 캔버스를 눕혀놓고 그 위로 먹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작업할 때는 늘 베토벤의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리치는 인터뷰를 하는 도중 계속 부산스럽게 몸을 흔들며 감정에 도취되어 있었고 말하는 중간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접 페인팅을 하는 모습을 제스처로 보여주기도 했다. 리치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미모의 아나운서는 당황한 모습이었다. 기자와 몇몇 평론가들은 웃음이 섞인 박수를 쳤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지었다. 리치는 다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 후 말했다.
가끔은 제가 잭슨 폴록과 톰 셰넌이 된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들과 제 작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페인팅에 대한 서구식 관점과 동양적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들의 작업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끊임없이 채우기만 하죠. 검은색을 덮기도 하고 그 위에 또 다른 선을 채우고 중첩에 중첩을 가해도 틈도 보이지 않게 견고한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는 새로운 선과 물감 덩어리에 의해 묻히게 됩니다. 제 작업은 채우는 작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체험보다는 빈 공간과 페인팅 사이에 조화에 신경을 더 쓰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진한 먹을 한 방울 떨어뜨릴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릴 때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다. 리치는 이런 반응을 보며 얼굴에 미소를 띠며 흥분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제 작업은 매우 신중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전통 한지는 수정이 다소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감이 정확한 장소에 떨어지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퍼지지 않는다면 종이를 다시 뜯어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의 뒷면에는 컬러가 들어간 이 그림과 똑같은 형태의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뒷면에 그려진 또 하나의 그림은 90%까지 완성까지 갔지만 마지막 페인팅 작업에서 실수가 있었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즉흥적인 선택이 문제였습니다. 작업 당시 마지막에 떨어뜨린 진한 빨간색 물감은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이 일을 비유를 해보자면 웨이트리스가 식사하는 손님의 흰옷에 케첩을 떨어뜨린 격이라고 할까요? 전 순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손님이 잔뜩 화가 나 찌푸린 얼굴로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일이라 생각해서 저는 손님 얼굴에 들고 있던 A1 소스와 홀그레이 머스타드 소스까지 뿌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온화한 미소를 짓던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심하게 망가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그 그림을 뜯어냈습니다. 리치는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말로 저는 그 그림을 이 정도 선에서 망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정신을 추스르기 힘들더군요. 3일 4일을 내리 술만 마시고 무기력하게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캔버스를 마주할 자신이 없더군요. 닷새째 되던 날은 침대에 누워서 영화를 계속 봤습니다. 멍하니 히치콕의 흑백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더군요. 이거다 싶었죠. 카메라를 들고 망친 그림을 사진 찍었습니다. 흑백 필터 효과를 주니 마법처럼 그림이 살아났습니다. 그림은 색을 잃었지만 그림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곧바로 종이를 뒤집고 캔버스 위에 붙였습니다. 다시 그리기 시작했죠. 내 눈으로 봤던 그 장면을 반드시 효과적으로 재현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조급해지거나 몸이 지치면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이다. 이 그림은 긴 시간 나와 싸움을 해야 하는 괴물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이 그림을 완성시켜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저를 2달 가까이 괴롭혔던 그림입니다. 성태는 리치의 말을 듣던 중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리치는 확신에 찬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고 자신의 작업을 말하며 흥분했으며 정열적이었다. 말 그대로 화가 나왔다. 성태는 조금 더 이 유창한 언변가의 말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리치에게 질문을 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작업 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리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를 바라봤다. 힘든 점이 너무 여러 가지라 정확히 어떤 것을? 리치는 반문했다. 여자는 순간 당황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리치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실 예술가가 힘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가의 고뇌와 고통에 대한 부분은 듣는 사람에게 묘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하죠.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하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지하실에서 살고 계시거나 살아본 분들 있으신가요? 몇몇 사람들이 손들었다. 작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넓은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작업하다 보면 짐도 많아지고요. 저도 어쩌다가 지하 작업실로 옮기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작업실은 원래 사람이 살 만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원래 공간을 임대해주면 안 되는 창고 용도의 공간이었죠. 어쨌든 저는 돈이 없어서 주인을 속이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 반 정도 지냈습니다. 천장에서는 성면가루가 떨어지고 빛이라고는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에어팬이 하나 달려 있어서 공기는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없어서 어쨌든 그런 곳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밖에 나가 돈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버틸만 하더군요.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그 지하 작업실에서 1시간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했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병원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이면 날 병임에도 매주 오는 저를 보고 자신의 의료 처방과 저의 몸 상태, 처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구사할생으로 지금은 공기가 좋은 곳으로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번 전시에는 다수의 선인장과 식물들이 등장합니다.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공원이나 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는 잊고 있었던 자연물과 풍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드는 건 그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작가에게는 중요한 작업적 소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여자 한 명과 뒷자리에 앉은 얼굴이 긴 남학생 한 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슬 지루해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터뷰가 딱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리치가 이런 이야기를 더 길게 이어갈 경우 누군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리치의 입에 재갈을 물려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성태는 리치의 이야기를 듣던 중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나른하고 선선한 바람은 무겁게 가라앉았던 기분을 가볍게 날려주었다. 리치의 개인전을 맞아 미술관 뒤편에서 간촐하게 오픈상이 차려졌다. 푸짐하고 넉넉한 볼 살과 탐스러운 배를 지닌 요리사가 바비큐를 굽고 있었고 소믈리에 복장을 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다. 선미는 곱슬머리에 안경을 쓴 파비앙과 이빨이 튀어나온 미야사키와 영어와 불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성태가 벤치 위에 앉아 선미를 한동안 바라보자 선미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끊고 성태에게로 다가왔다. 이쪽으로 와서 같이 얘기 좀 나누지 그래?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알아듣는 척 하기 싫어서. 저 곱슬머리 친구는 눈이 정말 크네. 파비앙이야. 엄마가 인도계 프랑스인이야. 매력적이지? 안경테보다 눈알이 더 커 보이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네. 선미가 파비앙을
보며 미소를 짓자 파비앙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성태에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포옹했다. 뽕주르. 파비앙이 웃으며 말했다. 성태는 웃으며 영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파비앙은 혀를 굴리며 화답했다. 하하, 한국말 발음이 좋네요. Your pronounce excellent. 성태가 말했다. 파비앙은 웃으면서 선미를 쳐다본 후 뜻을 물어보았다. 선미가 파비앙에게 성태의 말을 통역해주자 파비앙은 성태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미야사키도 웃으면서 다가왔다. 성태는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띠며 선미를 한번 바라보았다. 선미는 이런 상황을 상당히 즐기는 듯 웃으면서 성태에게 미야사키를 소개했다. 성태는 어떤 말로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돼서 불어로 미야사키에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야사키라고 해요. 미야사키는 웃으면서 성태에게 한국말로 인사했다. 성태는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선미와 미야사키가 파비앙과 성태를 자연스럽게 동시 통역을 해줘서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때 성태의 시선에 30살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와인을 훌쩍거리며 실실 웃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남자는 종종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웃으며 주변을 두리번 살폈다. 남자는 상에 차려진 다과를 하나하나 끊임없이 맛보기 시작했다. 성태와 일행은 대화를 하면서도 은근슬쩍 그 남자가 신경 쓰였다. 미야사키는 최근 히틀러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서 파시즘과 마르크스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성태는 지루한 표정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미야사키 입에서 시오니즘과 사회주의 공산당, 변증법 등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미간이 찌그러졌다. 선미 또한 긴 통역에 힘들어했고 파비앙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을 깜빡이며 와인을 홀짝거렸다. 미야사키는 지치지도 않고 히틀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고 성태는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액정을 바라보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기를 반복했다. 미야사키가 파시즘 강의에 한층 더 열을 올리고 있던 중 음식을 먹던 수상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미야사키는 이 수상쩍은 기분 나쁜 남자가 혹시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끊고 말을 걸까봐 성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손을 과도하게 움직이며 제스처를 섞어가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 덥수룩한 머리를 가진 수상한 남자는 눈치를 보다가 성태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리치 작가님이신가요? 아니요, 여기 앞에 있는 분이 리치 작가입니다. 성태는 미야사키를 지목하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순간 선미는 다소 불쾌한 표정으로 성태를 바라봤다. 미야사키는 당황하며 마지못한 웃음을 지으며 수상한 남자에게 자기가 동료 작가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미야사키에게 악수를 청하며 전시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야사키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넘기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미야사키에게 지속적으로 작품에 대한 느낌과 의도했던 점에 대해 질문을 했다. 성태는 이 틈을 타서 파비앙에게 인사를 하고 선미에게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한숨을 쉬며 빠져나왔다. 선미는 윈도우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성태도 침묵을 유지하며 운전을 했다.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성태의 차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다리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태양빛에 도시는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힘쓰는 일 말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성태는 강변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미는 아무 말도 없었다. 너 방에 있는 그림들, 그리고 전시장에 있는 그림들, 그 친구가 그린 게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선미는 흠칫 놀라며 성태를 쳐다봤다. 리치 말이야. 지난주에 리치 작업실에 갔다 왔어. 리치는 없고 이상한 노인네가 술에 취해 있더군.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가 대신해서 리치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던데, 자신이 그리면 리치는 그저 그림만 들고 이곳저곳 얼굴만 내밀고 다닌다는 거야. 거짓말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선미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의심의 눈으로 성태를 바라보았다. 성태는 선미를 잠시 바라본 후 뒷자리에 있는 노인의 화집을 건네줬다. 선미는 아무 말 없이 받아서 천천히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화집의 중간을 넘길 무렵 선미는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선미는 노아백의 그림에서 리치의 작업에서 보인 흔적들을 확인했다. 이걸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선미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성태는 앞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리 말한다 하더라도 전시는 진행되어야 했어. 그리고 선미는 성태의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날 민 실장을 봤어. 선미는 한동안 성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이야? 나도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그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엄마가? 확실한 거야? 생각해봐. 저런 애송이 작가를 모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게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렇지만 선미는 고개를 창밖으로 고정한 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창밖만 바라봤다. 성태가 선미의 집 앞에 차를 세우자 민 실장이 마중 나왔다. 차에서 내린 선미는 다짜고짜 민 실장의 뺨을 때렸다. 선미는 황당해하는 민 실장을 향해 증오의 눈길을 날린 뒤 성급한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얼얼해진 한쪽 뺨을 만지고 있는 민 실장은 성태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저랑 지금 심하게 다퉜거든요. 성태는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서 민 실장에게 건네주었다. 민 실장은 수표를 말없이 주머니 안에 받아 넣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은 업무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관장님께 전해주세요. 민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성태는 말없이 집 앞을 떠났다. 성태는 골목을 빠져나와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성태는 노아백의 화집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편의점 옆 가로등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성태는 파리가 들끓는 헐렁해 보이는 종량제 봉투를 벌린 후 그 안에 화집을 끼워 넣었다. 성태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삼다수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왔다. 성태는 뚜껑을 열어 손에 물을 붓고 손을 씻었다. 성태는 차에 탄 후 휴지를 꺼내 손을 닦았다. 손을 뻗어 거울을 든 성태는 메시지를 확인하다 선미가 걱정이 돼서 선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선미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성태는 멍하니 프로필 사진을 바라봤다. 선미와 이명자 여사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성태는 두 모녀의 모습이 너무 똑 닮았다고 생각을 했다. 성태는 핸드폰을 보조석에 내려놓고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노을이 지는 대로변에 들어서자 차가 막혔다. 성태는 라디오를 크게 켜고 뉴스를 청취했다. 다행히도 그날은 기태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